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ICT 표준 글로벌 세미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가 서서 또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이질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사실 그 ESG 이슈 그리고 탄소 중립이 지금 ICT와 아주 강하게 결부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후에 있을 연사분들께서 좀 더 구체적인 각 부문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있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ESG와 투자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대응 그다음에 탄소 중립 정책과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큰 맥락에서 ESG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ICT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라고 하죠. 그래서 ESG 투자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장기 수익을 위해서 자산 배분 및 리스크 평가에 있어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즉 전통적으로 재무적인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던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환경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탄소 배출 관리, 유해 물질 저감, 친환경 제품 개발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요소로서는 근로 환경과 인권, 작업장 안전, 정보 보안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지배구조 요소는 이제 주주 권리, 보호와 소통, 이사회 독립성, 감사 제도, 배당 적절성 등등의 요소들을 고려를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적극 고려하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엔은 2003년에 유엔 환경계획, 그래서 유넵이라고 환경계획의 금융 이니셔티브에서 그 당시 최초로 ESG 요소와 주식 가치 간의 연관성이 입증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한해서 ESG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은 그 수탁자 책무에 부합한다, 의무다라는 법적인 해석을 최초로 이끌어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ESG 투자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우리가 투자자에 투자할 때 전형적인 금융 투자가 있고요, 순수한 상업적인 목적의 투자가 있겠고, 완전히 그 반대급부로서는 전통적인 자선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ESG 투자라는 것은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쪽은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책임 투자, 뭐 ESG 투자라고도 또 흔히 불리기도 하는데, 위험 감소와 기회 확인을 위한 또 해서 ESG 요소를 활용해서 장기적인 가치를 증진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박스의 왼쪽인 것은 뭐 흔히 말하는 사회적 투자, 임팩트 투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환경과 사회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춘 투자, 그리고 얼마 정도의 금융 수익을 함께 기대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범위를 갖고 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사실은 최근 들어 이제 주주 자본주의, 소위 말하는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커뮤니티, 또 우리의 시장이 연구할 수 없다. 이러한 우리가 그 생산 활동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치게 되는 여러 가지 영향들, 사회적인 영향들, 환경적인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연구 지속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주자본주의, 소위 말하는 이 기업은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운영된다라는 소위 말하는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제기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에 대한 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기업을 둘러싼 주주를 포함해서요, 지역사회, 그다음에 근로자 등등 여러 이해관계자 내지 공급망 협력사까지 다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S&P 500의 90% 이상의 기업이, 그리고 러셀 다우전드의 70% 이상의 기업이 ESG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 투자는 사실은 급성장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2018년 50억 불 규모에서 2021년에 지금 700억 불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SG 평가, 뭐 우리가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많은 문제 의식이 좀 있습니다. 지금 사실 ESG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요소를 평가해야 될지, 그러면 어떤 요소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 요소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 측정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어떻게 합산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불일치성이 지금 있습니다. 평가사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이제 신용평가 사들이 내놓은 평가를 보면은 이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신용평가사가 내놓은 신용 등급은 상당히 많이 어그리가 되는 반면에 ESG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산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ESG 종합 지표에 대해서 또한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에 대해서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평가사마다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또 ICT 기술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ESG 앞으로 제가 이제 ICT 역할이 크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ESG에 대해서 사실은 요새 그린워싱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실제로 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ESG 요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현저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형태의 그린워싱 행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의식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결국은 객관화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겠다. 결국은 객관화, 정보에 기반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업의 ESG 성과를 객관화하는, 그리고 또 적시성 있게 지금 대부분의 ESG 평가가 보통 한 2년 전에 ESG 성과를 갖고 평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절차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이고 하기 때문에 한 2년 전에 ESG 성과를 지금 공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또 ICT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성이 평가받을 것이다.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이 데이터에 기반한 증거 기반의 ESG 평가가 결국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ICT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업들은 진정성 있게 ESG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ESG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변화는 기후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ESG를 또 소위 말하는 E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텐데 이 기후 위기가 ESG 변화와 함께 지금 어마무시하게 한 속도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또 기후 변화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기업들이 또 산업이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기후 변화가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 위기가 되고 기후 재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 변화 현상, 소위 말하는 이 재난, 그리고 극한적인 기후 이벤트들이 점점 더 강한 강도로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실가스 매출, 지금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지금 대기 중에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 먹었던 또 점심에 드실 이런 식사 때문에 지구 어디선가는 지금 토지 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이 결국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상승시키고 그것이 지구 전체의 에너지 불균형을 가져오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변화가 미치는 인류에게 미치는 임팩트가 일어나는 전 과정이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게 무엇이냐면 그동안 과연 인류의 경제 활동이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인류가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사실.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무용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동안 세계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내놓은 IPCC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95년도에 나온 이제 IPCC 2차 보고서, 그 다음에 3차, 4차, 5차, 6차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해왔는데, 처음에는 뭐 없다라기보다는 있을 것 같다라는 형태의 애매모호한 썼는데, 가장 최근에 작년에 나온 6차 보고서에 의하면은 언익기복걸하다, 그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 논란을 종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류의 경제 활동이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기후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거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아시는 2015년 파리 기후 협정 변화 협정이 이루어졌고요. 이 당시 이제 1.5도씨, 그러니까 적어도 2도씨 미만까지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자. 그리고 조금 더 앰비션을 가져서 1.5도씨까지 기후를 안정하자는 목표를 내놓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후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앞으로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의 액션에 따라서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변화가 배출량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5도씨 기후 안정화 목표,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씨로 제한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목표에 우리가 얼마큼 지금 가까워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작년에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나온 결과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폭이 1.1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1도. 우리의 목표는 1.5도고요. 자, 1.1도를 대피는 동안에 우리가 대기 중에 배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390 기가톤입니다. 2,390 기가톤이 2조 2,390억 톤이 되는데요. 2,490 기가톤을 배출을 했고요. 거꾸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1.5도씨 우리가 달성하려고 얼만큼 더 배출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면은 2,890 기가톤을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500 기가톤 정도, 5천억 톤이죠. 5천억 톤 정도 더 배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원하는 1.5도씨 기후 안정 목표가 물 건너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천억 톤 내지는 500 기가톤, 이게 큰 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매년 한 40 기가톤 내지 45 기가톤, 40에서 45 기가톤 사이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우리 계산을 해보면은 한 12년 정도, 지금 정도 배출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한 12년 정도 되면은 우리의 그 예산이 바닥난다. 500 기가톤 예산이 바닥나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액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액션이 뭐냐 보면은 이게 2018년도에 나온 1.5도씨 기후 안정화에 대한 특별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1.5도씨 달성은 2050년경에 넷제로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글로벌리 넷제로까지 끌어가야지 1.5도씨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변화를 우리에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줄이기 시작해서 2050년, 그러니까 한 28년 남았죠. 28년 동안 지금 제로로 가져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1.5도씨 기후 안정화 목표, 기후 변화의 큰 재앙을 그래도 의미 있는 확률로 피할 수 있을 그런 수준의 목표인 1.5도씨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거의 없다.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레타 툰베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의 희망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희망적이기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겁에 질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을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동에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이 지금 불난 것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ESG에 대해서 이제 타임지에서 Climate is everything, 기후가 전부다라는 얘기를 그 표지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의 과학적 증거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확연하게 쌓였기 때문에 우리 액션이 전방위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ESG에 대해서 지금 저기 강의를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게 되지만
저에게 만약에 ESG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S하고 G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셜하고 거버넌스 이슈는 기본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어디에 가장 많은 투자의 기회가 있을 것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단연코 E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구체적으로는 C, 클라이밋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급하다. S하고 G 이슈보다 environmental 이슈, 즉 특히 climate 이슈는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것 측면 하나. 두 번째, S하고 G에 비해서 climate은 E는 측정 가능하다.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성과를 측정하기 쉽다. 상대적으로 훨씬 쉽고 객관화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E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업이 나서고 정부가 나서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전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3% 정도가 지금 에너지를 채취하고 생산하고 변환하고 사용하는 데서 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입니다. 자, 우리나라 보시면은 지금 왼쪽이 이제 글로벌 수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채취하고 생산하고 전환하고 소비하는 데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8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사실은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는 무조건 중요하다. 무조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28년 동안 굉장히 급격한 대전환. 큰 대전환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자, 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 각 부분이 우리나라의 농업과 건물과 수송과 산업과 전력 부분 그리고 토지 이용 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2050년까지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4개 보여주시는 이 그림은 결국은 탄소 중립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배출량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은 각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축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산업이 그렇고요. 모든 산업이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 그래서 하여튼 쥐어짤 수 있는 데까지 쥐어짜야 되고요. 결국은 쥐어짜지 못하는 부분이 남게 되는데 그때 가서는 어딘가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분명히 ICT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부분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단연코 전력 부분이다, 발전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안 하면 몰라도 하게 될 경우 이 4가지 오른쪽 4가지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전력 부분의 스케일보다 약 80% 내지는 100% 이상 2050년까지 그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 부분이 탈탄소화하고 발전 부분이 급격하게 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할 때 가장 효과적인 비용 효과적인 그러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력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확장할 수 있을까? 특히나 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 50, 60, 70% 이상을 차지하게 될 미래 전력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기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탄소 가격 정책을 급격하게 확대 시행을 해 나가고 있죠. 탄소 가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아니면 탄소세를 적용하는 그런 정책을 의미합니다. 유럽이 시작을 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탄소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2015년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했고 작년에는 중국도
네이션와이드 ETS 그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전체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조금 실망스러운 사실은 지금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 시장, 탄소 정책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탄소 정책, 탄소 세율이나 탄소 배출권 거래소의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1.5도씨 기후 안정화 목표를 위해서 요구되는 수준의 탄소 가격에는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이 파란색 밴드가 지금 1.5도씨 기후 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계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탄소 가격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수준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탄소 정책은 미치지 못한다. 더 많은 노력들이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기후금융이 6,320억 불 정도 매년 6,320억 불이라는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전체 세계의 자산 규모나 자본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는 뭐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6,320억 불,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공공 부분에서 조달되고 있고요. 절반 정도는 민간에서 기업이나 은행, 금융기관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하는 이 돈이 지금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는데 주로 투입되는 프로젝트들이 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화하고 스마트화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수송 부분, 전기차, 수소차 내지는 친환경적인 공공교통 시스템 등등에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320억 불.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앰비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클라이밋 파이낸스 규모가 과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요. 자,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지금 현재 세계 기후금융의 투자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6,420억 불까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자, 문제는 1.5도씨 기후 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만큼 투자가 필요할까? 얼만큼 기후 변화 완화와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서 얼만큼 투자가 필요할까를 산정을 해봤더니 연간 2030년까지 4.2조 달러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몰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3배, 4배, 5배까지 지금의 6,320억 불보다 훨씬 더 높은 규모의 연간 4.2조 달러의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 바로 기후변화 대응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세계의 정책 환경이 바뀌고 있고 투자 환경이 바뀌고 있고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리백, 다 아시는 여러분 아리백, 그다음에 넷제로 선언을 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넷제로는 지금 현재 139개 국가가 이미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약 한 700여 개의 기업들이 넷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넷제로를 선언하는 기업들이 선언하는 넷제로는 지금 단지 그 사업장 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가져가야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글로벌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 선언하는 넷제로 선언은 1차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배출되는 내가 그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서 수반되는 사업장 배출뿐만 아니라 사업장 외에 이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배출되는 양들을 포함한 전체 양을 제로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선언인데요.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그 스콥 1, 2, 3 배출이라는 건데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 자, 어떤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공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이 1차적으로 공시해야 될 것은 그 사업장에서 얼마만큼의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인지를 공시를 해야 될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이제 그것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전기도 쓰고 스팀도 쓰고 그다음에 히트도 쓰고 하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그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스팀, 히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에서 그 배출량을 우리가 스콥 2 배출이라고 합니다. 스콥 2 간접 배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협력사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운송해서 지금 현재 사업장까지 가져와야겠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스콥 3 에미션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다 팔면은 그것을 누군가는 운송해야 되고 소비자가 사용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그때 그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포함해서 스콥 3 에미션.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스콥 1, 2, 3 에미션을 같이 공시를 해야 되는 세상이 됐고요. 기업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업장 매출뿐만 아니라 공급량 전체에 걸친 매출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ICT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협력사 또 공급망 전체에 걸친 배출량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자본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이제 클린텍 1.0의 시기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뭐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2010년대 중반까지 걸쳐가지고 뭐 엘고의 그 뭐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오바마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어메리칸 리커버리 앤 리인베스트먼트 액트 해가지고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 에너지 효율 쪽에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태양광 물량 공세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가지고 시장을 잠식해 나가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붐이 꺼지는 이 기대가 꺼지는 시기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죠. 그 시점을 전후해서 이 시장 전반의 이 실망이 이제는 개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이제 클린텍 2.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무엇이 그럼 이번엔 다른가? 무엇이 다를까 보면은 사실은 이번은 급합니다. 시급합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제 28년 남았습니다. 두 번째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 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았고 5년마다 업데이트해 나갈 겁니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력 부분에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변화가 기존에는 벤처기업 몇 개가 이끌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글로벌 다우전드가 이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 잘 아시는 ESG 투자에 대한 ESG 광풍이라고까지 하는 이런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유인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돈들이 좀 굉장히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사모펀드 같은 거 만들고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 가지고 미래 기술에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기술에 굉장히 많은 재원들을 투입을 해 나가고 있고 뭐 레디핑크 같은 경우 이 유니콘이 1000개 나올 거다. 기후텍 분야에 유니콘이 1000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 가운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ESG와 ICT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ICT가 역할을 앞으로 크게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탄소 회계 솔루션을 도출하는데 그리고 ESG 공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성이 없는데요. 이 공시 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EU가 지금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EU와 거래하고 있는 협력사들, 우리나라 협력사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이 공급망 실사를 대응하기 위해서도 ICT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탄소 중립 목표를 앞당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스마트 그리드, 분산 발전원, EV, 그다음에 홈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등의 역할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ICT 기술이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및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 유연성 자원 등 결국은 전기의 전력의 소비량을 늘려주고 전력이 다른 연료들을 대체해 나가는 데 있어서 ICT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ESG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ICT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탄소 감축 인증 사업도 마찬가지로 ICT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공급망 탄소 관리, 대기 수자원 토양 관리,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고 교통 시스템, 사업장의 안전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ICT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